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되게 많죠. 일단 세 가지가 큰 축인데 첫 번째는 자산 시장의 변화가 최근에 되게 커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100일 취임 기자회견을 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부동산 또 전문가기도 하니까 그러면 새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했을까라고 보면 있어요. 어떤 정책들이냐면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다주택자를 규제를 완화해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대출 규제 완화주고 세금을 완화해주는 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혹시 더 떨어질 거 막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게 흥미로운 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주면서 저는 일단 국내의 경제를 지금 대응하고 말할 때 이 지점이 되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경제를 위하고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 정책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 그럴 수는 있죠. 정치적으로 뭐 그렇게 포장하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에 대한 신뢰와 방향성을 잃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경제가 발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신뢰도도 필요하고 경제 주체들이 서로 뭔가 예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경제 주체들이 특히 내수에서는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게 자산 시장이든 아니면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빠지고 최근에 부동산 PF 문제도 생기는데 이게 시장에서 잘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하드 랜딩 할 수 있거든요. 이 경제라는 게 사실은 이 시장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파급되는 게 되게 클 겁니다. 그러면 불확실성도 커지고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게 그냥 정치적인 행위를 떠나서 경제로 들어오면 경제 주체들이 신뢰를 잃어버린다.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의 점이라고 봐요. 일단 내수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은 건 큰 전략과 비전이 없어요. 결국에 경제 비전이라는 건 경제 성장인데 경제가 성장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로 한 겁니다.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어우러지고 어쨌든 한 요소들이 더 좋아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구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경제는 성장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건 일단 제쳐놓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본의 투입을 늘려서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막 공장 짓고 도로 깔고 이러면 경제가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자본의 효율성 자원인데 지금 한국의 경제 구조상 자본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한국 경제가 지금 성장하는 구조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정책이 이게 낙수 효과를 얘기하잖아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를 증가시켜서 경기가 좋아질 거야. 이런 얘기들 하는데 기업들이 최근에 법인세를 인하해줘도 투자를 안 해요. 왜냐면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기업은. 투자한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실 인구의 증가라든가 자본의 투자가 증가하는 걸로 경제 성장이 안 되는 지금 한국의 산업 구조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건 뭐냐면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을 올리는 혁신들. 그게 굉장히 전 중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혁신에서 가장 큰 바탕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산업구조의 혁신이 어떨 때 일어나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이가 줄어들 때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임금 격차가 줄어들 때 혁신이 일어나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대기업이 10% 성장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이 10% 성장하는 게 굉장히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혁신이 지금 한국에서는 필요한데 혁신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차별을 줄여야 돼요. 불평등을 줄이고. 근데 그런 방향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혁신이 지금 안 일어나는 거죠.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 회사는 중견기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배터리를 만들면 배터리의 대기업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제조를 해서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하고 도움을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들이 확 크면서 혁신과 성장이 일어난다. 사실 저희는 이걸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주식을 사라고요, 아니면 샀어야 되는데. 주식 얘기하니까 갑자기 딴 얘기가 생겨요. 저는 이게 교수님 뵙고 한국의 안보나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무기 같은 만드는 회사들, 방산 회사들 사셨어요? 제가 산 건 아니고 추천을 많이 했죠. 교수님하고. 근데 엄청 좋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제조업의 혁신이 한국에선 필요한데 그러려면 격차가 줄어야 되는데 지금은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서 한국의 혁신이 지금 없다. 그러면 그걸 정책적으로 보완해주고 뭔가 방향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오히려 대기업의 세금을 더 깎아주고 그런 혁신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필요한 건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을 되게 억압하잖아요. 이것도 저는 마지막 또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모두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되는데 그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연봉 임금이 못 올라가니까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임금은 줄어들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소비가 줄게 되죠. 소비가 줄면 경기는 또 안 좋아지게 악순환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될 때는 글로벌하게 다른 국가들 보면 노동조합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명목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게 사실은 길게 보면 경기 회복이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노조가 경기를 회복시킬 수도 있군요. 우리 그럼요. 대통령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히 저희는 갑자기 조사도 더 엄청나게 억압하고 간첩이라고. 물론 뭐 그럴 수도 60시간이 있는데 그게 노동시간 더 늘리자고 하고 사실은 지금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소비를 더 촉진해야 되고 명목임금을 더 올리는 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축으로 볼 때 좀 불안한 겁니다. 이게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세 번째 문제, 그러니까 혁신의 문제든 노동의 문제든 이쪽은 그래도 정치가 손대볼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을 보면 일단 노조는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69시간제 얘기를 꺼냈는데 공교롭게도 어젠가 오늘인가가 이 입법 예고 기간이 마지막이에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69시간 늘리는 거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기자들이 미래노동연구원에 가서 또 물어보고 정부에서도 물어보고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까 뭐 계속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냐 했더니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얘기 중에 제일 웃기는 얘기였는데 이게 대통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개혁과제였지 않습니까? 노동개혁. 그러면 제일 먼저 전문가들이 안을 몇 개 만들고 그 안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FGI라고 해서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심층 면접도 해보고 공론화 조사도 해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은 다음에 그다음에 뭐 MG노조도 좋고 뭐 민주노총이 싫으면 뭐 한국노총이나 하여튼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이렇게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빼놓고 그냥 69시간 발표하고 아니 우리 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대통령은 아니 60시간까지 캡을 씌우자 막 서로 중구난방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이 갑자기 FGI부터 그러니까 여론조사부터 다시 해봐 라고 했더니 집어넣다가 그냥 스르륵 녹아버리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김문수 위원장을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시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노사정이 협의하는 기구인데 난 전 그 이유를 듣고 진짜 기가 막혔는데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이 1970년대 노조운동 하신 분이라고.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0년대 제가 태어나던 그 무렵에 노조운동을 하셨던 분이 지금의 노동개혁을 맡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 그래서 노동개혁이라는 과제가 이 대통령은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의지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밀려와서 그러니까 거기서 또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사실 노동이란 주제하고 굉장히 중요한 게 노동 자체가 혁신을 만들고 또 노동자들이 소비의 주체거든요. 그래서 소비와 생산의 그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 노동이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노동에 대한 정책이 그냥 노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좀 폭넓게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예를 혁신과 그리고 소비에 연결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노조는 나쁜 놈들, 노조는 뭐 귀족 노조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방향성은 뭐냐면 생각이 아니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정부 혹은 정치인의 태도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저는 사실 올바르지 않다는 용어를 잘 안 쓰는데 여당으로서 의회의 소수당이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안 좋으니 가장 먼저 이 자신들의 유권자인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공감을 얻어야 되는 것이 순리로 보였어요. 경제 어렵습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국제 정세가 이러니 우리 노동자분들과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고 그렇다 보면 뭐 근로 시간이 중요합니다라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거나 해야 되는데 노조 기관들을 대결적 국면으로 몰아넣어서 부패 집단으로 만들고 그리고 탄압 구도를 만들면 당연히 그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정책은 동력을 못 받게 되죠. 제 생각에는 뭐 60 몇 시간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정치 지형과 스케줄과 민심 이렇게 보면 마치 우리 6살짜리를 그 아동을 그 초등학교 보내자고 했었던 그런 정책처럼 저는 이거 어려울 거라고 봐요. 뭐 개인적으로는 주 52시간도 긴데요. 아니 정부가 억울하다면서 주 48.5시간이다. 69시간이 아니고 그렇게 왜곡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 48.5시간 곱하기 52주를 하면요. 2,522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OECD 평균이 1,700시간이고 우리나라가 1,900으로 수렴하고 있는 중인데 2,500시간 동안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전 정말 이 노조 문제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52시간이 지금 이제 일종 규정인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애널리스트인데 애널리스트가 거기서 제외돼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거기에서 교수도 제외됩니다. 전 국회 보좌관이었는데 저희 보좌관들도 제외가 됩니다. 공무원들도 제외. 네, 공무원들도 제외가 돼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될 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 일만 우리만 더 하자는 거냐. 근데 이 사회적 틀이 되게 중요한 게 저희도 그렇게 됩니다. 아, 네. 규정에는 없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저도 더 업무 시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빨리 그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경제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그 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태도의 문제인데요. 근로시간을 늘리면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하는 옛날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유럽이나 유럽 국가들은 근로시간을 줄여도 생산성은 반비례해서 올라가거든요. 정말 백배양보해서. 근로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 이런저런 상황을 보고 합리화된다 하더라도 이게 다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특히 노조를 대화 상대로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정말 이건 정치 영역인데 이렇게 반정치적인 접근법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조 탄압의 국면에서 이번엔 또 민주노총에서 간첩들을 찾아냅니다. 간첩단 사건이라고 막 나오잖아요. 전 처음에 볼 때 두 가지 대목에서 놀랐는데 저희가 책을 얘기할 때만 해도 그 간첩단 사건 체포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땐 그랬는데 이제 한 4명인가 5명 정도가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다른 국면이 열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북한과 접촉했다는 간첩인 노동자, 민주노총의 간부들이 지금 기소가 되고 있거든요. 검찰에 의해서. 근데 기소에 그러니까 이 간첩단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반국가 단체이거나 아니면 이적 단체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 간첩단이 뭐가 결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북한을 접촉했는데도 이적 단체도 못 끼워주는 레벨인 거예요. 옛날에 한총련 같은 학생 조직도 이적 단체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뭐 이적 단체 못 껴줘서 뭘로 기소를 했느냐? 범죄 단체를 기소를 했습니다. 뭐 이제 깡패들을 잡아놓을 때 하는 범죄 단체로 기소를 한 건데 아니 이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뭔가 여기서 뭘 만들어가고 북한이랑 막 교류를 하고 뭐 혁명을 도우려고 했다 그러면 이거 간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적 단체로도 기소를 못하는 상황. 야 이걸 지금 간첩단 사건이라고 국민들한테 흥분하라고 하니 국민들이 흥분을 하나? 아 이것도 뭐 누가 뭐 그러니까 농담식으로 우리가 뭐 검찰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외교안보 하는 사람들이 요새 그래요. 야 이제 외교안보 정책 결정을 마지막에 내릴 때 검사한테 물어보자. 검사한테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정책, 노동정책도 이제 노조 활동할 때도 검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상황. 검사분들이 되게 경제도 잘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그들이 못하는 건 없습니다. 경제 사범을 많이 잡아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실제로 지금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검사가 금융감독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이자 뭐 예대 마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막 몽둥이 들고 다니시던데 이게 실제 그러니까 현장에 주식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예를 들면 거시경제 정책이 무기력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고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해야 되는데 지금 시중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낮게 형성이 돼요. 아 그렇게까지 들어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동성도 풀리고 시장의 인플레이션은 그대로 돼 가는 거죠. 한국이 지금 물가가 체감 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물가 지수를 측정할 때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약간 희석이 되는데 생활 물가 수준, 체감 물가 수준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냐면 그거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그래서 중서민들이 사실은 살아갈 수 있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면 사실은 빈부의 격차가 훨씬 더 커지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축소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올렸는데도 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 그럼 유동성은 그냥 풀려 있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돼가니까 거시경제 자체라든가 통화정책이 무기력화될 수도가 있는 거죠. 당면하게 지금 막 당장 대출자들이 금리 올라가고 이자 비용 증가한다고 하니까 금리 낮춰 막 전화해서 뭐 이런다는 건데 글쎄요 이게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수출 문제인데 어쨌건 우리가 물건을 팔아 먹어야 되는데 아까 뭐 외교에서도 얘기했지만 거꾸로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중국과 관계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교수님 보시기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방법이 있다 혹은 의지가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주방을 떠난 사람이라 중국이 예전과 달리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되는 게 우리 통상 내수 시장이 중국이 뭐 어느 나라보다 크다 이거는 팩트인데 저는 그 내수 시장이 여타 다른 국가와 다른 것은 구매력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제는 중산층이 다수인 국가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욕망하는 소비재와 생활 환경 개선에 필요한 이런저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생산하는 것들이에요. 문화 상품도 그렇지만 화장품부터 분유 뭐 이런 소위 고도의 기술과 보건과 이 깨끗함이 요구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구매력을 무시할 수 없을 텐데 그러면 그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우리 정책이 필요한 거고 그거는 국가 단위에서 좀 이렇게 큰 그림으로 가야 되거든요. 즉 그 뜻은 무엇이냐? 우리 장관이 뭐 산자부가 됐든 외교장관이 됐든 혹은 문화장관이 됐든 간에요. 중국과 계속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중국 인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 연예인과 예술인들이 중국에서 공연할 수 있는 것. 근데 이러려면 중국이 어쨌든 그 실체가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원만한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들이니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 영역들이 엔터테인먼트이고 문화산업이고 이런저런 소비재 상품들인데 그들이 좀 많이 활동하게 해야 되는데 정치가 먼저 앞서게 되는 정부가 되어버려서 경제가 원래 먼저 앞서야 되는데 좀 어려워지는 거가 싶어요. 근데 중국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대체제들이 있거든요. 유럽산, 동남아산 혹은 심지어 미국 것도 사오니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중국과의 무역 교류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의 1인당 GDP가 올라가면서 소비 구조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력도 올라가고 충분히 내수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싱가포르를 오래간만에 출장 갔다 왔는데 되게 놀랐어요. 블랙핑크가 오는데 난리더라고요. 사실 싱가포르는 이제 화교들이 또 많이 사서 중국인들은 그런 이제는 수용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제품을 그런 나라에 팔 때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 메이드 인 썸띵을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어디서 만들었어? 이걸 지워야 사실 그들 안에서 소비가 확대되고 돈을 쓰게 만들거든요.
이건 사실 정치가 소리 없이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난. 정치가 잘해야 돼요. 외교도 그렇고 조용히. 근데 자꾸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묻게 되죠. 이거 어디서 만든 거지? 그 질문을 안 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는 뭐 한국의 화장품은 이거 한국 거지 이렇게 묻게 된다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는 좀 안타깝죠. 경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정치나 아니면 외교 쪽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이렇게 중국을 좀 등한시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더 친밀하려고 노력할까?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언밸런스가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단순하게 외교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제만 봐서는 안 되고 폭넓게 이해하고 또 다른 분야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됐습니다.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본인이 검찰을 운영하던 스타일대로 저는 지금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한테 딴소리 하지 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경제에 나가서 외교까지 지금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매우 걱정이 되고요.